조금 전에 표준 소득률 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말하자면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스탠다드 인컴 레이쇼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운영을 하면서 이익이 소득이 예를 들어 20%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국세청에서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샘플링 조사하고 해서 그래서 이 소득이 20%가 적당하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가지고 30%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가 안 되고 10%도 될 수 있고 이렇지만은 평균적으로 이게 20%라고 본다. 이러면은 네가 스스로 쓰고 뭐 장부하고 인컴이 얼마다 이런 거를 일일이 기록했다가 보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당신 전 연간 버는 돈은 나와야 되겠죠. 버는 돈이 1억이다 그러면 20% 2천만 원이 소득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2천만 원, 즉 20%에 대한 것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이것이 소득 표준율이라는 그런 방법, 즉 스탠다드 인컴 레이쇼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목적이 되고, 그건 서로가 좋은 경우가 많죠. 일일이 그걸 따져서 뭐 하는 그런 것이 생략되니까 납세자도 편하고, 그다음에 국가도 이걸 일일이 가서 조사하거나 뭐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서로 좋다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벌써 예전부터 이 국세청의 몇십 년 동안의 그 방법입니다. 그거는 뭐 다른 나라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아마 적용하는 걸로 압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규모에 따라도 다르겠죠. 규모에 따라서 아주 똑같은 업종을 하더라도 음식점이면 음식점이 아주 거창한 한 100억씩 100이라는 그 매출을 하는 이런 큰 대형업소가 있는 반면에 한 10배밖에 안 되는 이런 소형, 중형 업소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 소득률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감안해서 그래서 규모 얼마는 몇 프로, 규모 얼마가 되는 것은 얼마 이렇게 사이즈에 비해 이 규모에 따라서 소득률을 적용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 종목도 아주 세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이제 국세청의 경험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그 기장,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납세자들이 그런 걸 일일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뢰를 합니다. 즉 나는 장부를 일일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대가로 얼마씩 낼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세요. 이런 제도가 또 다 있습니다. 이것이 세무사와 공인회사의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즉 세무사는 세금에 대해서만, 공인회사는 세금도 하지만 기타 경영관리에 대해서 어드바이스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능력이 또 부족하거나 또는 그런 전문 요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보통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장부를 해서 그렇게 아까 소득 표준율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자꾸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전들은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문가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 또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규모가 적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걸 하면 오히려 장려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잘했다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할 거고 그다음에 규모가 큰데도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소득 표준율로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이한 태도를 보이면 이건 페널티를 물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인센티브와 페널티 이것이 늘 이런 같이 따라다니는 두 개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금융,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느냐. 그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그런 건데요. 이것은 대한민국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러면 이제 좀 그런 은행 거래도 오픈돼야 한다. 이런 오픈은 뭐 온 시민들한테 오픈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정당하게 은행 거래를 하고 자기 재산을 밝혀라 이런 거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걸 그전에는 내가 세금을 하면서도 제3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도 제3자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말하자면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라고 그러죠. 즉 지하경제 부분으로 숨어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아시아권도 그렇게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런 걸 탈피해서 이제 1993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양성화하도록 그런 행정 조치가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일부의 나라들 남아메리카에 이렇게 아직 이런 것들이 오픈되지 않았다고 봐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다 오픈돼야 어떤 사람이 얼마로 어디서 돈을 벌고 얼마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얼마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국세청에서 알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금융종합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행정 조치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분리과세라고 하는 재산을 팔아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그 양도소득세가 조세행정에서 이 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느냐도 중요했지만 이 양도소득 요거 그 집을 팔고 사는 재산을 팔고 사는데 얼만큼 이익이 남아서 어떻게 세금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골치를 썩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땅덩어리가 좁아요. 우리 지금 전체 면적이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그것이 지금 또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속하고 또 우리가 그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끌어가는 이 사우스 코리아, 이 남한의 면적은 불과 10만이 안 됩니다. 10만 킬로가. 그런데 그 중에도 또 산도 꽤 있어요. 반 이상은 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땅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이 좁은 땅에서 인구가 지금 5천만, 이제 5천, 좀 정확하게는 한 5,700만 이렇게 되는데 그 인원이 살면서 부동산이 귀하기 마련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10년이 다르게 뭐 집값이 따블이 됐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하고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많이 가격이 뛰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 그 사고 파는 거래가 양성화되지 않고, 예를 들어 이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집값을 낮춰서 서로 거래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쭉 있어온 그런 분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전부 일률적으로 정부가 나가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용을 다 이렇게 알 수 없으니까 제대로 신고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아까 나온 대로 금융 거래가 이제 양성화됐다. 금융 거래가 이제 노출돼서 제도상으로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적당히 숨겨서 신고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돼가지고는 이제는 네가 이것도 신고 납부제도 이거 신고한 걸 믿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2000년에 변경했다는 것이 2000년의 신고 납부제도의 전환입니다. 양도세의 중요한 과제는 우선 이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전부 이렇게 노출돼서 완전히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둘 간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로 형성이 되니까 둘 간에 단합만 하면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높일 수도 있고 높이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스탠다드 프라이스라고 그럴까요? 예, 부동산의 가격을 어느 지역의 어떤 부동산은 이 평방 스퀘어 미터에 우리는 그걸 스퀘어 미터라고는 쓰지 않고 별도의 우리는 평이라는 단위 이렇게 다른 말로 쓰지만은 어떻든 같이 이해를 하시기 쉽게 어떤 일정 면적의 요 어디에 소재하는 땅은 얼마다라는 기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 기준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시지가, 공개적으로 정부에서 민간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그런 지가, 땅값이다 또는 건물값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가 표준에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거래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그걸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산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지방세로서 아까 설명할 때 지방세로서 재산세가 있었습니다. 프로퍼티 텍스. 그 프로퍼티 텍스는 바로 정부에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 몇 프로다, 예? 그 1%다, 2%다, 이렇게 그 일정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적용하는 그런 비율로 세금을 이렇게 재산세를 물리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이 시가 표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신문에 어떤 기간별로 이번에 공시지가는 몇 프로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뉴스예요. 어느 지역은 얼마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됩니다. 이게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중요한 그 텍스상의 세금 행정의 과제 중에 하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그 개념입니다. 1세대 1주택. 즉 one household가 one house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한 집에 집 하나가 있는 것이 이상적이다. 없는 사람도 많지만 2개, 3개씩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길 기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도 여러분들이 이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10년 전에 10만 불에 샀는데 지금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것이 30만 불이 됐다. 이러면 20만 불 남았구나. 20만 불에 대해서 세금 내시오 하는 거는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가. 예, 다른 물가도 많이 올랐을 거고 또 나는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것이 내가 그런 투자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세금이 그렇게 올라도 이 집값이 올라도 그거는 더 세금을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집값이 올라도. 이렇게 행정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가 따지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요소들이 많아요. 예? 누가 1세대가 어떻게 행정되는지. 그러니까 그 집에 부부가 살고 그다음에 장성한 자녀가 있다. 그럼 장성한 자녀가 혼자 나가서 별도로 집을 하나 갖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 한 세대인가 1세대인가 한 하우스홀드인가 이런 걸 따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또 직장 관계로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아서 그 집에는 안 산다. 그 집에 사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네가 사는 집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고 1세대 2주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조세 행정에서 이런 그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자본소득 집값, 땅값 남은 거 이런 걸 과산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1세대 1주택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땅이죠, 땅. 땅이요. 집이 아니고 이제 땅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땅도 내가 공들여서 내 농장을 이루고 또 밭을 이루고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역시 도시화되면서 농촌이 도시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땅값 올라갔으니까 세금 물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적당치 않다. 내가 어느 기간 내가 이걸 땅을 가지고 경작을 하고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면 이거는 땅값이 오르더라도 세금 물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8년 자기 경작입니다. 개념이 자기가 경작한 것. 남을 시켜서 서울서 있으면서 도시에서 있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서 땅 그 경작을 해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다 그런 것도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의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거 많이 꽤 있지 않습니까?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시골에 있으면서 내 농사를 내가 한다라는 건 8년 내가 계속 그걸 땅을 관리했으면 세금 안 물린다 하는 그런 제도가 8년 자기 경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재산을 이런 불리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익을 재미를 보면서도 세금을 안 낸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것들이 부동산 투기 조사라는 개념입니다. 투기. 예? 부동산에 투자해서 제일 남는 게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세금을 제대로 물려서 공정한 그 옆에서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 땅을 투자해가 돈 꽤나 벌었는데 세금 안 낸다. 그러면 열심히 세금 내는 사람이 볼 때는 억울한 거예요. 예? 그게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은 때려줘야 한단 말이에요. 때려준다는 개념이 뭐예요? 세금으로 적당하게 정정한 세금을 물리게 무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조사가 이 부동산 투기 조사입니다. 다음에 참 우리 대한민국에 또 중요한 것이 종합부동산이라는 아까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상속세, 증여세는 좋다 이거야. 그 일반적으로 다 있어요. 나라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그냥 땅값 올라가는 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집도 아주 좋은 집을 사가지고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팔았을 때 세금을 물리는 거 아니에요. 또 누구한테 줬을 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그리고는 언젠가 미래에 그걸 이제 환가 처분해서 재미를 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도 내고 프로퍼티 텍스라는 거 말했잖아요.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팔거나 거래하지 않으니까 세금은 안 물리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서 세금을 물리는 그런 세금의 종류가 이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야, 팔지도 않았는데 무슨 세금을 물립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라에 따라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이 정치 집권에 따라서 좀 그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진보적인 정책 이런 걸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정부가 서면은 이런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는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공감대가 그래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의 등락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 가지고 종합이라는 건 너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괜찮은데 여러 군데 가지고 있지 않냐 해서 그런 걸 종합이라고. 예. 이게 합치는 거다 이게. 에그리게이트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에그리게이션. 종합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 이걸 합쳐서 세금을 물린다. 이런 것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그런 세금으로 지금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아마 특징일 거예요. 다른 나라에 다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여건, 거기에 입각해서 생긴, 그래서 운영되는 그런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그 세금의 종류가 간접세의 종류 중에 세일즈 텍스가 일반적인데 그 일반적인 세일즈 텍스를 발전시킨 그런 세금 제도가 이것이 부가세예요. 이 부가세를 영어로 여러분들 말 들어보신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밸류, 부가라는 뜻은 밸류입니다. 밸류 에디드, 부가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된 부분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 이런 뜻이에요. 부가가치라는 뜻이. 그러니까 가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물린다. 예를 들어 지금 100이라는 물건을 팔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에 대해서 그냥 100의 몇 프로다, 2%다, 3%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세일즈 텍스예요. 그냥 오형적으로 그냥 얼마 이렇게 물리는 그런 세금의 제도인데 그런데 세금의 제도인데 이 밸류 에디드 텍스는 100을 팔았다 하면 100에 대해서 그대로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고 형식은 100에 대해서 일단 세금을 물리지만은 그 100을 팔기 위해서 원료를 사오고 뭐 여러 가지 생산활동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역시 나는 세금을 내고 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을 세금을 내면서 내가 원료를 사기 위해서 샀던 세금 그것이 60이 있었다 하면은 이쪽 100을 세금을 내면서 60에 대한 세금을 디덕션, 즉 그냥 공제를 하고 40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세금 그것이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 텍스하고는 다르죠. 예, 이거는 원래는 어디서 이런 세금 제도가 있었냐면 유럽에서 있었어요. 유럽 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지금 EC 제국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가세 제도를 지금도 대부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들은 국가와 국가 간의 그 국경이 분명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기차 타고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유통 이렇게 움직이는 물건이 움직이는 후로 이걸 따라서 세금을 물리는 게 좋겠다. 어떤 이렇게 그런 면에서 특징이 다른 그런 나라들에서 얼마 팔았으니까 얼마 낸다 이런 것보다는 이 어느 뒤에서 팔면은 됐지만 그 재료는 A국, B국 여러 나라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렇게 흐름이 활발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세금을 물리는 그런 것들이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가세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 가지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가세 제도라는 제도가 좀 복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조금은 복잡하죠. 그냥 얼마 팔면은 그 판 금액에 얼마 곱해서 내는 그런 세금 방법보다는 좀 복잡한데 여기에 장점이 있었어요. 이런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우선은 누구에게서 사와서 누구에게서 팔았다 이런 근거가 나오잖아요. 근거가 나와가지고 과세를 공평하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막연하게 100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과세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나는 실제로 내가 100에 대해서 다 세금 물릴 게 아니고 나는 60을 사와가지고 40을 증가시켜서 100을 만들었으니까 40에 대해서만 하는 게 공평합니다. 즉 부가가치, 즉 가치가 늘어난 부분 60을 가져왔는데 100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늘어난 그 부분만큼만 하는 것이 이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런 제도에서 이 부가세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대한민국은 그때 이제 안정적인 조세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 이 부가세가 타당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일즈 텍스 제도를 바꿔가지고 이런 부가세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1977년 7월에 도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인가요? 43년 됐습니다. 그 제도가 장점이 있다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먼저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타이완
중국의 또 다른 중국 타이완에서 이걸 우리가 하겠다 해서 타이완도 지금 경제 발전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도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중국도 일종의 이 부가세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남미 국가들도 지금 많은 나라가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미 여러분들이 제 나라는 지금 어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 지금 목적하는 게 나와 있죠. 경제개발 재정 계획을 지원했다. 예? 언제 몇 년도 뭐 계획을 했다 이런 거는 생략하고 아무튼 경제개발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조세 제도다. 그다음에 간접세를 단순화했다. 그런데 단순한 게 무슨 뜻일까? 그전에는 이렇게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그 세금을 물리는 대상에 따라 물품세라고도 입장세, 유흥업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각각 달리 붙였던 세금이 모두 8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통일시켜가지고 부가세라는 세금 간접세로 단일화했습니다. 단일화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걸 단일화하면은 지금까지 세율을 그러면 여러 세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0%짜리도 있고 20%, 30%짜리도 있고 이 여러 개의 세금의 세율이 각각 달랐는데 부가세가 되면 세율을 하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세율을 몇 프로로 하냐면 10%로 했어요. 그럼 계산하기도 좋잖아요. 예, 단위수 하나만 달라지니까. 그래가지고 부가세를 실시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30% 받고 50% 받았던 그런 세금들이 다 10%로 내게 되면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되고 또 국가가 그만큼 세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보석 같은 것도 다 똑같이 일용품을 사는 매일매일 쓰는 일용품 사는 거 똑같이 세율을 매기면 이게 형평이 안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일반 소비세라고 부가세는 불렀습니다. 일반 소비세. 제너럴한 엑사이즈 텍스인데 이 개별 소비세는 개별 또 스페셜 엑사이즈 텍스라고 해서 별도로 세율을 또 받던 거를 모아가지고 다른 세법을 만들어서 간접세가 아까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2개로 이렇게 통일된 거죠. 2개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근거과세를 확립한다. 근거과세는 누가 했어, 누가 사왔다 이런 거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알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는 물건을 사고 받을 때마다 텍스 인보이스를 주고 받았다. 텍스 인보이스. 이게 영수증 제도죠. 영수증. 네. 하나의 리시프트 제도예요. 리시프트이면서 정보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만큼 사갔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텍스 인보이스. 그래서 말하자면 근거, 그 확실한 그 밑바탕을 세금에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부가세 제도가 장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는 정부 부가과세에서 과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희가 사고 파는 걸 전부 밝히고 너희가 세금 계산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납사 위주의 신고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또 잠깐 쉬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